쏠릭이 어젯밤 전남 목포에 상륙한 뒤 충청을 관통해 오늘 오전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은 무너지고 부서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쏠릭은 예상보다 해상에 오래 머물면서 힘이 약해졌고 내륙을 지나는 동안 급속히 세력이 약화돼 수도권 등은 최악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기상청을 향해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나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각각 추진과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1년 늘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4번째 방북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남북 연락사무소 추진 과정에서 우리와 보일러 등 10억 원 규모의 금지 품목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사무소 공사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한반도 전체를 긴장시켰던 19호 태풍 쏠릭은 상륙과 함께 세력이 크게 약화돼 걱정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태풍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 전남, 부산 등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적지 않은 상처도 남겼습니다. 오늘은 태풍 피해 현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상륙한 호남 지역의 피해 상황을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 전복 양식장입니다. 뜯어진 양식 시설이 바다 곳곳에 떠다닙니다. 초속 22m에 이르는 강풍에 해양 양식장은 이렇게 뒤엉키고 부서졌습니다. 강풍과 파도에 고정 밧줄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파도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파고가 한 5m, 7m 계속 반복되니까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해안가는 부서져 밀려온 양식장 시설이 가득합니다. 부서진 걸 처리를 복구를 해야지만이 저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수십억 정도 되거든요. 전남 완도 여객터미널은 강풍에 천장 마감재가 뜯겨 나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으로 쳐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그런 거죠. 옆에는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진도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고흥에서는 길이 20m 담장이 무너져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다가 넘어져서 팔로 이렇게 막다 보니까 팔 골절된 거. 광주의 한 아파트는 강풍에 아파트 유리가 깨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10,000세대 넘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TV를 불나건디 틱 소리가 나더만 쓱 하더만 그게 전기요금이겠어요. 그래서 앞뒤로 다 보니까 아파트가 다 전기요금이고. 최대 300mm 폭우가 내린 전남에서는 농경지 249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TV조선 오세리입니다. 세력이 크게 약화되긴 했어도 태풍은 역시 태풍이었습니다. 초속 30m 가까운 강풍에 교회 탑이 떨어져 내렸고 가로수가 통째로 뽑혀나가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부산, 제주 지역의 피해 상황은 하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볼 형태 구조물이 부서진 채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길이 15m짜리 교회탑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교회탑이 떨어졌습니다. 초속 10m에 가까운 강풍에 이곳 교회탑이 부러졌습니다. 교회탑이 떨어지면서 건물 6층 유리창도 덮쳤습니다. 종탑이 꺾여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고 종탑이 이제 유리창을 때려가 바닥에는. 건물 위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부산 기상청 건물 앞 전기줄이 강풍에 끊어졌습니다. 이 일대 146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부산은 오늘 초속 30m에 가까운 강풍이 불었습니다. 철제 공사 가림막이 날아가고 굵은 가로수도 부러졌습니다. 난 여기 피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당황스럽고. 사흘 전 제주에서 사진을 찍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20대 여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누적 강수량이 1000mm, 도심에는 300mm 넘게 내리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건축물 57채가 부서지고 물에 잠겼습니다. 제주도는 농작물 피해 면적이 2,7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아침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제주에서는 또 태풍의 태양광 패널이 뒤집히며 이웃집 지붕을 덮쳤습니다. 당시엔 초속 32m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계대로라면 초속 40m의 강풍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많아진 태양광 패널의 안전 문제도 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주택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주택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봇대는 맥없이 꺾였고 전선도 얼기설키 엉켜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제주 삼양동에서 태풍에 뜯겨나간 태양광 패널이 이웃집 지붕을 덮쳤습니다. 뭐가 그냥 펑 하게 내려오니까 나가 그냥 그때 정신이 잃었어요. 한 10분쯤 있으니까 그냥 물이 그냥 그 현관으로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 초속 40m의 강풍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인근 지역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2.2m였습니다. 기준보다 한참 약한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뜯겨나간 겁니다. 이 태양광 패널을 지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설치 당시 안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시군 기준 외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줘가지고 참여 업체들이 자기가 알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에너지관리공단이 파악한 전국의 태양광 설비는 모두 38만여 개. 강풍에 뜯겨나간다면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공과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부지방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모처럼 적지 않은 비가 내려서 가뭄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에 다시 물이 찼고 말라가는 농작물을 보며 애를 태웠던 농민들도 한시름 났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농촌입니다. 농수로에 물줄기가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농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논과 밭으로 달려가 농작물을 살핍니다. 태풍 쏠리기 뿌린 비가 그동안 가물었던 논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경남 산청과 거창, 함양 등 지리산 일대에는 비가 100mm 넘게 내렸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태풍이 몰고 온 단비입니다. 지금 이제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나라에 연그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기라고 그렇게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과수원. 태풍이 지나갔지만 우려했던 낙과 피해는 없었습니다. 적당한 비가 내려 수확기 가뭄 피해도 사라졌습니다. 농작물은 이번에 진짜 비가 참 단비 왔어요. 고마운 비지요. 전국 최대 농업용 저수지인 전남 나주호도 저수율이 올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22.1%에 그쳤던 저수율이 24.5%까지 올라갔습니다. 충남 서북부의 식수원인 보령댐도 가뭄 걱정을 덜었습니다. 심각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저수율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태풍이었지만 가뭄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태풍 쏠릭은 당초 인구가 밀집한 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돼서 각급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점점 남동쪽으로 치우쳐 우리나라를 빠져나갔고 세력도 소형급으로 약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경로와 세력이 오락가락했는지 김지아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저녁 기상청은 태풍 쏠릭이 충남 보령에 상륙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3일 오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중부지방, 북부지방까지도 영향을 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기상청은 전북 군산, 전남 영광 등 계속해서 상륙 지점을 남쪽으로 수정했고 결국 태풍 쏠릭은 어젯밤 오후 11시 진도를 거쳐 전남 목포에 상륙했습니다.
속도도 시속 20km라는 예보와 달리 한때 사람이 걷는 수준인 시속 4km까지 느려졌다가 한반도에 진입해서는 시속 30km의 속도로 다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막았거나 20호 태풍 시마론이 방향을 틀도록 잡아 끌었을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북상 경로를 막으며 북포 해안으로 전향을 하게 만들었거나 일본 오사카 서쪽으로 상륙한 시마론과의 상호작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풍의 힘이 빠지면서 다행히 피해는 줄었지만 긴장감 속에 예보가 오락가락 바뀌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솔리거로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걸 막았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진 건데 이 때문에 가을 태풍이 또다시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상륙했을 당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12호 태풍 종다리 북상 당시엔 우리나라는 물론 만주까지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폭염을 몰고 왔지만 종다리가 우리나라로 향하는 걸 막았습니다. 솔릭으로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보통 10개 안팎의 가을 태풍이 북태평양에서 발달합니다. 기상청은 적어도 1개의 가을 태풍이 다시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세기는 중형급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도가 식지 않은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9월은 해수면 온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지구온난화가 바다 수온을 높이는데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공기 중 수증기는 7%가량 늘어납니다. 사상자만 130명을 낸 태풍 매미와 부산을 물바다로 만든 태풍 차바는 모두 9월에 찾아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걱정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기상청이 예보를 잘못한 건 아닌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죠. 자, 강 기자, 우선 진로 예상은 한국 기상청보다 일본 기상청이 더 정확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의 상륙 위치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오전 8시 기준의 양국 예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이 솔릭이 충남 보령으로 상륙한 뒤에 이 내륙으로 진입해서 수도권을 관통합니다. 그 뒤에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이 예보 때문에 휴교도 하고 오늘 출근도 늦추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이 반면에 일본 기상청은 예보 초기부터 우리 수도권을 예상 경로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슬릭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도착한 뒤에 이 방향을 북동쪽으로 꺾어서 충청도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실제 솔릭은 어젯밤 11시쯤 목포 부근 해상을 통과해서 상륙해서 오늘 낮 12시쯤에 동해안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일본 기상청의 예상과 근접한 경로를 지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기상청 예보 역시 지난 22일 오후 6시에 솔릭의 상륙지를 군산으로 예측하는 등 오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상청은 오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장비 탓을 했잖아요. 예. 몇 년 전에는 500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그래서 도입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근데 아무리 비싼 컴퓨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와 일본 예보관들이 같은 데이터를 보기 때문인데요. 결국 똑같은 데이터를 들고 최종 판단을 하는 건 예보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 관련 인프라나 예산 또 인력이 잘 갖춰진 일본이 이 기상 예보 강국인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 예보를 좌우하는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예. 결국 종합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실력이 낮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최근에 통계치를 보면요, 이 태풍이 근접할수록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가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96시간 이적, 즉 장기 예보에는 우리가 더 정확했습니다. 2017년 발생한 27개 태풍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예보 시간별 진료 오차를 보시면요. 24시간 전부터는 일본의 예보 오차가 우리나라보다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6시간 그 이전에는 한국의 오차가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상청과 비교를 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 기상청의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대단히 큰 것도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예보는 왜 이렇게 자주 틀리는 겁니까? 우리나라 지역 여건상 기상 예보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요건이 많다고 합니다. 예. 특히 기상 예보는 아주 작은 변수로도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고층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하는데 또 기상 관측을 정확히 하려면 기상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50년 이상 자료가 축적된 것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기상 예보가 맞아서 편했던 기억보다 틀려서 고생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보가 자주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잇따라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에 이어서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2분기 가계 소득을 분석해 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7.6%가 감소했고 상위 20% 가구 소득은 오히려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상위 20% 가구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5.23배로 소득 양극화가 10년 전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드릴 텐데 먼저 인력 시장을 찾은 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년차 일용직 근로자, 요즘이 가장 힘듭니다. 건설 보조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왔지만 일감을 따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 좋으니까 일자리가 없어. 나이가 들고 이제 새로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새벽같이 나와도 번번이 허탕입니다. 남구로 시장 이 주위에 이제 로컬에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더 많고 저희도 반 이상은 가죠. 8년간 치킨집을 운영한 유승우 씨. 종업원 2명을 내보내고 부인과 둘이 일합니다. 작년에는 한 명으로 어떻게 버티다가 올해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기본적인 생활비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월 소득이 4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의 근로소득 낙폭이 큽니다. 소득 1분위, 즉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21%나 줄었고 소득 하위 20에서 40% 계층인 2분위는 4.9%, 소득 중간층에 해당하는 3분위도 7%나 근로소득이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깎이는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 왜곡과 양극화 심화를 불러온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 3구와 인접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평균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발언 이후 마포, 용산, 영등포의 집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강남을 쫓아가지 못해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년 전 거래가가 14억 2천만 원이었는데 60%나 올랐습니다. 할애 부동산 대책을 세운 이유가 억제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비슷한 연안의 서울 강북 아파트. 시세가 4억 9천만 원입니다. 3년 전보다 10%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강남과 비교하면 미미합니다. 근본이들이 없으니까 그런지 그래서 뭐 오르지는 않네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 격차는 10년 전 3.2배였지만 지금은 4.5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지방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도 0.1% 하락하는 등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급도 같이 가야 된다. 똘똘한 한 채가 낮다는 심리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인기 지역 아파트값만 올리고 결국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수도권의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그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방위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고 청와대도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부격차 악화 소식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빈부격차 악화를 돌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양극화와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제조업 불황 등에 따른 실직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함을 명심하고 신속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경제정책에서 이념적 원리주의로 가면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과 불화설이 나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표 낼 결심을 하고 측근들과 이미 고별 식사까지 했다는 말도 있는데 청와대의 설명이 아주 미묘합니다. 사표를 내지 않았다라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가 김동연 사표설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들어 책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고 절대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김 부총리가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참모들에게 직을 걸라고 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청와대는 그 무렵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다며 사의표명서를 부인했습니다. 우회적인 사의표명도 없었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청와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사의표명인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 본인은 사의 표명서를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사의 표명 관련 보도는 아닌데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주 주변에 사표를 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주 참모들과 고별 식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이 부담스럽지만 사퇴설이 나온 만큼 더더욱 교체하기 힘들어진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56%로 떨어졌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최저임금과 고용 악화 같은 경제 문제를 많이 꼽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56%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3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답이 45%로 전주보다 7%포인트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 11%,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 5%였습니다. 부정평가자의 61%가 경제 문제를 꼽은 겁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지난주 52%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1%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을 5주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국정 지지율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레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 운용 틀에 대해 폭넓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1년 들은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에 대해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중요한 현안임을 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게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것도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도 철저히 외면했다고 이례적인 강도로 질타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벌금은 200억 원으로 2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 안 돼 징역 5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아직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불법 공천 개입의 1심 형량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제3자 뇌물, 즉 대기업의 각종 지원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인정하면서 후속 재판을 앞둔 삼성과 롯데 등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삼성의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말보험료 2억 원을 제외한 7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 건 같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213억 원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합치라며 뇌물 수수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건넸다며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뇌물수 수액이 14억 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판단이 쟁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액수를 36억 원만 인정하고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 재단 지원금도 면세점 특허를 기대한 부정한 청탁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 혐의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드루킹 일당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공소장 제출하러 가시는 거예요?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공감 횟수 조작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소환 조사와 대질 조사를 통해 양측 주장이 팽팽히 갈렸지만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일본 센다이 총 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불거진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에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댓글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드루킹 김 씨 등 6명과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 9명에 대한 공소 사실을 확정해 기소했습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윤모 변호사 외에 경고모 회계 담당인 파로스 김 씨와 드루킹 김 씨, 도 변호사 등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월요일 수사 결과 발표 후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겨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간첩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인물이 강원랜드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해도 너무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이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주범인 황인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는 거물급 고정간첩인 노동당 정치국 출신 이선실에게 포섭돼 1990년 입국했으며 1995년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북한 계획에 동조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씨의 간첩 혐의가 명백한데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현 정권의 캠코더 인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첩으로 실형을 받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사면시키고 또 강원랜도 감사로 모시고자 하는 이 정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의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된 사람을 바른미래당도 황 씨는 자신의 간첩 이력은 서류에서 뺐으며 강원랜드를 두고 나라를 도박 천국으로 만든다고 하는 등 전문성도 엿볼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강원랜드 감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력이 아닌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았겠냐라는 비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이 비바람을 뚫고 금강산으로 가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났습니다.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그마저 어려우면 구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태풍 바람을 뚫고 달려가 68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아들은 2달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소식을 전하며 통곡합니다.
어머니는 어쩌시고 한 달 20일 만에 연락 받았잖아요. 미리 했으면 68년을 기다렸잖아요. 팔순 동생을 만난 100세 언니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새 동생과 만난 구순 누나는 연신 눈물만 훔칩니다. 모두 백발이 된 삼형제도 10살 차이인 남매도 그저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68년 한이 맺힌 누나는 남동생을 앉혀놓고 가거라 38선을 부릅니다. 나 같은 고향 땅을 가고 그만 남북이 38선을 해냈다. 빗길을 뚫고 눈물 속에서 만난 81 가족은 사흘 동안 12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번째 방북이죠. 핵 폐기 시간표와 신고 리스트 그리고 그 보상으로의 종전선언 제재 해제를 두고 미북 간에 어떤 접점이 찾아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아직 폼페이오와 김정은을 만날 계획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고서정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네 번째 방북길에 오릅니다. 내주 초로 예상되는 이번 방북에는 새로 임명된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도 동행합니다. 비건은 부시 대통령 시절 NSC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백악관과 의회 외교안보 분야에서 20년이 넘게 일한 베테랑입니다. Steve will direct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lead our efforts to achieve President Trump's goal of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greed to by Chairman Kim Jong-un. 폼페이오 방북이 발표되면서 핵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 간 협상이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방북은 시기상조이며 상당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의 김정은 면담도 불투명한 상황. The secretary is expected to meet with Kim Jong-un. No. We have no plans for a meeting of that sort, but I'll let you know any additional details as we get them.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에만 3차례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비핵화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핵화를 압박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난에 시달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유엔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며 한때는 중남미 부국으로 꼽혔던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국민마저 떠나는 나라가 된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계란 한 판을 팔고 돈을 건네받은 상인. 현금을 세어보는데 숫자 2만이 적힌 지폐가 19장, 38만 볼리바르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하나에 260만 볼리바르, 생닭 한 마리는 무려 1460만 볼리바르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 0을 5개 떼어내고 단위를 바꾸는 화폐 개혁입니다. Y tengamos un nuevo sistema financiero y monetario de estabilidad y protección para nuestro pueblo.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 정작 돈을 들고 가도 생필품조차 구하기가 힘듭니다. 슈퍼마켓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자리 싸움을 벌일 정도입니다. 빈곤층 증가로 전체 국민의 몸무게가 지난해 평균 11kg 줄어 마드로 다이어트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석유 덕분에 한때는 미국 빈민에게까지 석유를 나눠줬을 정도였죠. Para colocarlo directamente y con facilidades de pago sin intermediarios a las comunidades pobres, hospitales.
하지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의 비리,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무상복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가난을 피해 나라를 등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국민의 7%, 23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Por la crisis económica, buscando una mejor vida, para tener cómo ayudar a mi familia. 이들을 기다리는 건 타국의 냉대였습니다. 임시 수용소에서 쫓겨나는 베네수엘라 난민에게 야유 섞인 환호가 쏟아집니다. Nos venimos así ilegales porque estamos ilegales prácticamente. Sin papeles, sin documentos, sin nada. 연금을 더 주겠다.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 이런 정책 뒤에는 박수가 뒤따랐습니다. Y de las pensiones y sobrepensiones de los venezolanos y venezolanas. En 60% el salario.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 박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도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관통한 일본 서부 지역에는 폭우 피해가 잇따랐고 중국은 18호 태풍 룸비아가 지나면서 12명이 숨졌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우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으로 일본 서부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고베 공항엔 3시간 동안 248.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인근 주민 19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でも年寄り抱えてるから僕一人だったら何とでもなるけど空振りになってもいいんですよ. 휴고현 아와지시에선 강풍의 풍력 발전용 풍차가 무너졌습니다. 시코쿠와 간사이 지역을 잇는 항공기 60여 편이 결항하고 총 25만 7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일본에 물폭탄을 쏟아낸 태풍 시마로는 내일 오전 삿포로 동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18호 태풍 룸비아가 지나간 중국 북동부 지역에선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车上有一个妇女还有一个儿童，我们发现情况后及时去施救。 또 농경지 26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가옥 3천여 채가 파손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만 8,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SK그룹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2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 선대회장은 1973년부터 1998년까지 SK그룹을 이끌며 석유화학과 에너지, 정보통신을 아우르는 대형 기업 집단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행사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선대회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학술재단인 가치인 최종현 학술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분이 뭉쳤... 남해 어느 마을 자그마한 식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벽에 국회의장, 장관, 외국 대사, 대기업 총수, 가수, 스포츠 스타가 남긴 서명이 질비합니다. 점심때면 수십 명씩 줄을 서고 바로 앞 면사무소 주차장이 외지에서 온 차로 붐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은 업소 대부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문을 닫아서 썰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식당이 소문나면서 넘쳐나는 손님을 내려받으려고 메뉴가 비슷한 식당들이 주변에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카페, 약국, 병원이 들어오고 대형 마트까지 생겼습니다. 음식점 하나가 잘 된 덕분에 이렇게 온 마을이 살아난 겁니다. 위에서 흐르는 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듯 이런 현상을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죠. 조선업 불황으로 거제가,
GM 공장 폐쇄로 군산이 휘청거리는 것도 이 낙수 효과의 위력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반대 개념인 분수 효과에 가깝습니다. 분수대 물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듯이 서민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서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는 것처럼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게 다수론입니다. 먼저 경제가 성장해야 그 결실로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려했던 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심리적 위축감이 고용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계에서는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 사이의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와 분배 모두 참사에 가까운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우리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미래 산업을 키워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도 고장난 녹음기처럼 정책 기조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고용 참사, 분배 참사였습니다. 네, 태풍 솔릭은 당초 예보대로 오후 3시쯤 강릉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만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에 파고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안 쪽 주의하셔야겠고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폭염이 꺾였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열대야도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오전에는 남부 지역, 오후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까지도 이어집니다. 또 충청 이남 지역은 수요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하늘은 오전에 흐리다가 차차 개겠고요.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은 오늘 밤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4도, 부산이 25도로 대체로 2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앞자릿수의 2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요. 폭염도 태풍도 지나간 이번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